23일 밸류앤포스와 메타마이닝 주최 윈도우 XP 단종에 따른 대책 세미나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밸류앤포스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이수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밸류앤포스의 대표이사이신 거재기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밸류앤포스 대표이사 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밸류앤포스는 글로벌 컴퍼니인 메타마이닝 R&D, 메타마이닝 회사는 R&D를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내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면서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를 저희 컨설팅 서비스와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밸류앤포스에서 제안하는 솔루션들은 IT 트렌드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항상 반드시 쓰여지게 되는 솔루션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저희 윈도우 XP 단종에 따른 대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이슈,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들을 해법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저희 밸류앤포스의 파트너분들,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기사분들, 또 실제 이제 저희 메타마이닝과 밸류앤포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회장님이 벤처 생태계에 대한 현 주소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으실 거고, 일부에서는 저희 IT 트렌드에 따른 대책과 솔루션을 소개를 하고, 2부에는 저희 파트너분들과 친구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유익하고 소득이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벤처기업의 현주소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호서대학원 벤처대학원의 겸임교수님으로 계시며 소프트웨어 리엔지니어링의 과학박사이시고, 이 제품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시며 제조인 메타마이닝, 판매법인인 밸류앤포스, 일본 법인인 피오코 컨설팅의 경영 멘토를 하고 계시며 이번 세미나에 주관하신 소설 벤처포럼의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신 박병희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남 진도 앞바다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물속에 있고, 또 정부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우리들한테는 114명이라는 구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적막함 속에서 아마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이나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교훈은 본연의 자리에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선장이 한 사람이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런 피해가 온 거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들한테 주어진 미션이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는 바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절대로 어떤 허비된 시간이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기 타이틀에 본 대로 윈도우 XP 단종에 따른 우리 대책에 대한 어떤 세미나지만은, 이것 또한 정말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또 재앙으로 올 수가 있는 하나의 똑같은 IT의 세월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오른쪽 끝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지금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힘을 발휘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그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빅데이터, 즉 이분이 가장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통계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창조경제입니다. 불을 좀 지을 거예요. 아니, 내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많이 얘기한 부분이 창조경제입니다. 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뭘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창조경제는 이론이다. 그리고 개념이 안 잡혀 있다.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개념을 잡고 나름대로 창조경제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 분야의 전공에서 맞춰본다고 하면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번에 그 정부에서 5대 성장 엔진을 발표했는데 마지막에 소프트웨어라는 항목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앞으로 창조경제가 소프트웨어가 큰 몫을 할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창조경제의 소프트웨어에서 뭘 원하는가? 한마디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창업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분야가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이 제 시간이 끝나면은 계속 보는 제품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앞으로 또다시 창조경제는 또다시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고 구호로 외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오는 피해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가 또다시 4년, 5년을 또다시 헛수고를 하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거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뭘까?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어제 어떤 분하고 또 대화를 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조산업 같은 데 보면은 제조산업 업체가 하나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장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많은 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토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제조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자원도 많이 들지만은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두뇌만 가지고 있으면,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산업이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하는 부분하고 다르고 오늘 언론사들을 저희가 이렇게 많이 초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정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함이냐, 아니면은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통해 가지고 황금을 키우느냐 하는 그 두 가지 결정은 순전히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저희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개척해 나갈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단순하게 윈도우 XP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많은 벤처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자문해 주시려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이 벤처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국가가 부흥을 하고 벤처 한국으로서 손색이 없을도록 하는 또 투자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좋은 소프트웨어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는 우리 파트너들도 계시고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오늘 작지만은 강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과 그 다음에 벤처가 가지는 소프트웨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잘 되어야지 창업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거의 문 닫을 뻔했고 스티브 잡스가 죽음까지 앞둔 사람이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와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가 부흥을 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 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메타마이닝이나 밸리포스나 피코 컨설팅 같은 이런 회사가 정말 애플사와 같은 그런 회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자동으로 창출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요,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창업하자고 하지만은 중부 이남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 학과가 폐지된 데가 거의 다입니다.
카이스트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이 절반이 다른 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계속 소프트웨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실과 이상은 너무 차이가 크다. 그래서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정말 좋은 투자자들은 그 회사들을 투자를 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주고 또 좋은 파트너들은 이런 좋은 제품들을 많이 팔아서 이익도 챙기고 우리 고객들은 또 그 제품을 사서 기업도 도움이 되지만 회사의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저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거의 절반씩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계가 쭉 쳐져 있다. 해남밸리가요. 지금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판교로 일부 내려가고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저희가 인원을 몇 사람 뽑아보니까요. 이력서가 두툼하게 올라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사람 뽑으면 중소기업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정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나가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벌고 막 해외로 진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과 일본은 엄청나게 지금 경제가 발달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지금 하락기를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발표한 이런 기업처럼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혼자 됩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안 됩니다. 저기 앞에 우리 고한경 변호사님 계시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서울대 법대 수험생으로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제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 이 IT만 42년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를 꾸려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애송이라는 거죠. 저런 분들은 훌륭한 법을 공부했고 세상 돌아가는 것 전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된 분들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회사를 키워나갈 때는 한계가 있다. 결국 그 창조경제에서 얘기하는 콜라보레이션의 하나라는 거예요. 법률, 투자, 경영, 마케팅, 해외, 모든 기술 그렇게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오늘날의 지금 한국의 벤처기업들의 현상을 보면요. 그렇지 못합니다. 기술 하나만 가지면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힘들고 벅찬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을 정부가 돈 몇 푼 주고 창업 일선으로 내몬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창업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100%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재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도와주셔야 되고 언론도 도와주셔야 되고 투자자 도와주셔야 되고 마케팅도 도와주고 파트너 도와주고 이렇게 합심이 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벤처 생태계라는 겁니다. 이 벤처 생태계라는 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큰 숲이 있습니다. 늑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새가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깨고 낳았을 때 부화된 그 새끼는 무언가를 먹으면서 헤엄치면서 물에서 놀면서 어미 안에서 성장하면서 어미새로 발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벤처기업들이 조그만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해서 하나의 기업이 탄생하는 이런 어떤 모델이 바로 벤처 에코시스템입니다. 생태계입니다. 이 벤처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밑에 나열한 대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경영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이 있어야 되고 법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콜라보레이션, 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야만이 하나의 벤처 기업이 성장이 되는 거고 창업이 되더라도 그 기업이 올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분들이라서 정말 이 언론사 이 바쁜 분들 지금 오바마가 온다고 그러는데도 지금 이거 다 제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지금 전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벤처기업이라는 게 뭘까?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한 4, 5년 동안 벤처기업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벤처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물론 최근에 뭐 이스라엘 벤처기업도 많이 지금 우리가 레퍼런스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가면은요, 지금 한국보다도 훨씬 한국의 그런 시행착오를 다 거쳐서 새로운 모델로 해서 중국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은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요, 저축하는 사람이 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셀러리맨들이 주식에다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까?
삼성증권이 사람을 줄이고 있고요. 지금 금융가가 지금 대구조조정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KT같이 잘 나가는 회사들이 지금 ERP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기 퇴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또 어려움을 겪겠느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무슨 일을 하겠는가. 시니어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정말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만은 제가 분야하는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많은 스타 기업들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벤처기업 정의를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GTM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벤처기업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크 주커버그가 정부에서 창업자금 내주고 정책자금 줘가지고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5만 불만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회사 차려가지고 한번 성공해서 어머니한테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5만 불 빌려가지고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요, 창업도 돈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위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 자금을 위해서 아예 별도로 그런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IR을 위해서 IR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세월호처럼 정말 누군가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람을 구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벤처기업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빨리 회사가 성장해서 투자자들 이익을 주고 마케팅하는데 성공을 주고 좋은 귀감이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롤 모델을 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포털 사이트, 게임 업체, 이런 IT 기업, 국내용으로 이런 기업들만 지금 성공 모델이 나와 있는 거지 셉이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정말 기사성 같은 그런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글로벌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투자 감리사들도 많고 이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은 앞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화가 되어 있느냐, 이 기술이 되어 있느냐. 제가 중국에 가서 한 10개 기업들을 저희 소셜벤처 포럼에서 우리는 한국 벤처 기업들을 데리고 중국에 있는 큰 기업들한테 10개 기업을 소개를 했습니다. 10개 기업을 소개를 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그 투자자나 중국에 있는 관계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에 대해서 경쟁 자료를 보자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비교를 합니다. 일본의 어느 기업들이 가서 해보니까 일본은 철저히 BMT를 합니다. 한번 보자가 아니라 실제로 해보자. 일본 애들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것도 2주 동안 빡빡하게 하고 2주 동안 레포트 써가지고 한 달 만에 어느 업체가 괜찮겠다라고 결정을 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다 합니다. 우리는 대개 2시간, 1시간이 다 그래요. 너무너무 천재들만 모여가지고 착 보면 그냥 제품을 알아버리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 애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따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이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저 밑에 나옵니다만은 미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한때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오션 시대는 지났다 했더니 어느 블루오션을 쓴 그 교수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블루오션 갖고 내가 밥 먹고 박사학위까지 따가지고 대학원에서 강의라고 했는데 무슨 블루오션이 한물 가느냐. 블루오션이 아니다. 지금 분명히 블루오션 한물 간 겁니다. 왜냐하면 퍼플오션이 온 거죠. 블루오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겪느냐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벤처기업 얘기하면은 세계 최초, 최고라는 말 하나 가지고 그게 바로 블루오션 아니겠습니까? 그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시장이 검증이 안 되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마케팅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당신의 기술이 정말 시장에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근데 참 우리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런 그 투자 컨설턴트나 투자자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기술이냐. 근데 신기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좋은 기술들이 많거든요. 신기술은 너무 좋지만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만약에 잘못하면 시장이 대기업에 뺏기거나 아니면은 그 시장이 없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얼마든지 좋은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차별화되게 할 수가 있는 좋은 기술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왜 또 갑자기 윈도우 XP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상한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메타마이닝, 벨리언포스, 피코 컨설팅,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오늘 또 한 두세 개 업체가 또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또 멘토링 할 만한 회사가 또 와 있는데 아마 오늘 얘기 듣고 나면은 저 박 회장한테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아마 분명히 저한테 멘토링을 요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 좋은 회사를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대비시키고 제가 생각하는 검증된 마케팅,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 그리고 글로벌화되어 있는 어떤 앞서가 나가는 진취적인 기업, 이런 벤처 모델들을 만들어야만이 진짜 성공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관심 있고 경영자들도 관심 있고 마케팅하는 사람도 관심 있고 협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여기에 근접한 벤처기업이 바로 오늘 메타마이닝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상당히 상술적으로 설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성공에 가는 그 기업 모델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모델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벤처 모델들이 우리 한국형에 맞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모델을 우리가 갖다 놓습니까? 미국 모델을 갖다 놓습니까? 중국 모델을 갖다 놓습니까? 우리 한국의 자체적인 벤처 생태계 모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밑에 쓴 말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장 근접한 벤처기업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합니다. 메타마이닝 이지석 대표가 아마 그 이유를 쭉 설명할 것입니다. 끝까지 좀 경청해, 빨리 끝낼 테니까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과찬에 칭찬해 주셔서 제가 뒤에서 계속 봤는데요. 이 TV 생중계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깔아냈는데 저는 좀 약간 재밌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메타마이닝의 대표이사 이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7년 전 이제 경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어려움은 일단은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또 뭐 경영을 전공했거나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전개 나갈 것인가 고민이었는데 그때 이제 힘을 주신 분이 앞서 소개하신 그 박병현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은 물론 오래전부터 이 벤처기업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몰라도 더욱더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나셨던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00개의 기업을 멘토링하는 그 소셜 벤처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리콘에 가서 배운 게 뭐였냐면, 실리콘에 제가 그 말을 딱 기억나는데요. 실리콘에 가니까 이제 많은 그 대학 졸업하거나 대학 중퇴한 사람들이 자기 집 창고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고에 돈이 없으니까 사무실 구할 없으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며칠 동안 개발해서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죠. 허름하게 하고 있다가 딱 성공을 하면 이제 딱 양복을 입고 그걸 공공식백에 딱 넣고 찾아갑니다. 어디를 찾아가냐면 VC를 찾아갑니다. 그럼 VC가 그걸 보고 이 기술이 평가를 하는 거죠. 시장성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판단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VC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대형 컨설팅도 해주고 돈이 필요하면 투자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마케팅 요리를 해주고 그것을 벤처 생태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를 나왔고 기술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개혁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근데 그걸 다 혼자 짊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많이 힘들었는데 그 박 회장님께서 많은 그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뭐 갑자기 메타마이닝에 대한 자랑을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사회 현상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IT 기술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IT 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회에서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패러다임을 잘 물결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벤처기업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즉 한때 유행하는 기술만 딱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게임이 번창한다면 게임만 딱 하거나 모바일 썼다면 모바일 앱에만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한데 메타마이닝은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타마이닝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발표 자료가 어제는 이게 없었습니다. 어제 없었는데 급하게 어제 제가 몇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분류를 해보니까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 싶어서 제가 이제 촬영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날짜가 나오죠. 2014년 4월 17일 날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왔을 때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 전까지만 해도 IT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없었습니다. 정통부 이후에는 갑자기 문교부서에 들어가 버렸다가 지식경제부서에 들어가 버렸다가 전담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IT가 매우 어렵죠. 그랬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IT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생긴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그게 이제 미래창조 박. 근데 이상하게 걸려서 장관도 막 선출이 늦어지고 그 누구죠? 김종훈 그 박사가 오셨다가 또 나가시고 그러면서 쭉 가라앉았어요. 지금 IT의 우리나라 IT를 움직이는 빅사이트 3개를 말씀드리면 삼성 SDS, LG CNS, SK CH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 7월에 삼성 SDS가 공공사업하고 금융사업을 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IT의 시장이 없다고 본 겁니다. 삼성 대단한 사람들이 왜 그 시장을 포기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중국을 갔을 때 삼성 SDS 중국 북경 법인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법인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삼성 SDS가 한국에서 대기업이지만 중국에서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진출해서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삼성 SDS 중국 법인은 뭐를 하는 걸 전략을 했냐면 시안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 그거 물류 시스템 관리 그 정도만 하라고 거예요. 더 이상 외부에 있는 프로젝트는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그 조직이 왜 그런 사업을 포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델이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에 포기한 겁니다. 이제 제가 저희 메타마이닝은 주로 상대하는 기업들이 주로 글로벌 기업, 예를 들어서 뭐 IBM이라든가 HP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주로 프로젝트라면 금융 큰 기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SDS나 LG나 이런 대하고 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가장 큰 고객인 SDS가 딱 사고 접어버리니까 한순간에 좀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 대표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나갔던 것이 이제 해외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작년 5월 달에 일본 법인도 만들고 작년 7월부터 거의 박 대표님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일본, 한국, 중국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좀 하면서 저 메타마이닝이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중국 시장이 지난주에 중국의 5대 SI 사이트 중에 하나 하고 저희가 저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나스닥까지 가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나스닥은 너무 이제 시장이 이제 팽배해 있다. 앞으로 볼 시장은 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메타마이닝 솔루션 가지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진출할 텐데 저희는 그렇다면 저희한테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교습을 좀 만들어달라 해서 저희가 그 회사 내부에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같이 공동 진출하는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기 위해 만든 자료가 이겁니다. 저희 메타마이닝은 제 메타마이닝 가진 기술은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이 서플라이어로 주로 일을 합니다. 그것도 대기업들, 주로 뭐 IBM이라든가 HP 이런 곳이죠. 그렇지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기술이 있거든요. 디지털 차이나라든가 화웨이 같은 기업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진출을 하겠다. 그겁니다. 또 저쪽을 보시면 오른쪽 한 3시 방향이죠. 저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만나본 그 회사는 직원만 해도 25,000명입니다. 연 매출이 2조가 되는 빅사이트, 빅회사죠. 그런 회사가 무지 많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저희가 차이나 소프트라든가 뉴소프트라든가 이런 데 제가 계속 뻗어나가니까 그걸 제안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ISS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파트너들은 주로 SI고 수작업을 하는 작업했다는 거예요. 주 옵션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을 높여서 이익을 증대시켜주겠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좋다. 5월달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만든 자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제가 원래 만들었던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메타마이닝을 소개할 때 메타마이닝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메타마이닝이 어떤 회사냐면 사회가 바뀌거나 또는 IT 기술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부 연구 유출.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표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표가 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저렇게 한번 유출되게 되면 어떤 발표를 하냐면 강화해라, 보안 강화해라, 파이어를 넓히고 내부 출입 막고 강화해라 이렇게만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IT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제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방법을 제안해야 돼요. 거기에 메타마이닝의 핵심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지금부터 한 7가지의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하나의 그 유행성인 것이 아니라 바뀌는 패러다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 합작을 협업을 하는 거예요. 협업을 해서 고에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원래 주제로 했던, 그래서 제가 제 발표가 끝나고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어떻게 윈도우 XP, 즉 비주얼 베이직을 어떻게 단종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IT 마이너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IT를 입문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벤더사들한테 휘둘리는 그런 업체다. 그리고 SI한테 휘둘리는 업체들이 바로 고객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덜하죠.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 많이 아십니다. 누가 거짓말 치는구나. 누가 이렇게 막 비싸게 부르는구나 다 아세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터지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 고객이고 기업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볼까요? 사실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저 언어는 빌 게이츠가 MS를 만들 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저 비주얼 베이직의 언어였어요. 근데 그것이 벌써 몇 년 전에 벌써 단종을 했어요. 그런데 좀 4월 8일 날 보니까 또 XP도 또 단종이 됩니다. XP가 단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개인들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XP를 쓰는 사람들은 그 신뢰성을 모르는데 기업에서 쓰게 되면 만약 기업을 쓰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소연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MS한테 가서 야 이거 무슨 문제냐? MS는 이미 자기는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보장을 안 해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XP를 쓰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에 딱 갔을 때 작년에 일본에 법을 만들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미팅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떠올랐던 문제가 바로 이 비주얼 베이직 문제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따가 이부 순서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한국 정부와 일본과 대처하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실 텐데 한국은 그냥 대책위원회 간판을 딱 걸어놔서 보안 패치를 줄게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사회적으로나 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을 수 있게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과연 그렇게 이 벤더사들, 글로벌 벤더사들한테 휘둘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책을 가져야 되고요. 물론 휘둘릴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가지게 되면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메타마이닝은 이렇게 OS가 바뀌었을 때 또는 하드웨어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XP뿐만 아니겠습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요즘 제가 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클라우드라는 거 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눅스라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게 IT 패러다임이 바뀐 게 딱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피해보는 것들이 IT 기업이고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방향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셉을 IT 전공하시는 분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IT를 모르시는 분들도 셉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어디에 쓴가요? 프로그램 모자에 보니까 셉이라고 있어요. 그 셉이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진 ERP라고 ERP라고 다 아시겠지만 한 기업의 모든 전사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데 이 셉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회장 때 들어봤는데 독일에 가니까요. 셉 하나가 전 도시를 먹여살릴 정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셉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ERP 시장으로서는 마켓시장으로 큰 문제인데 기존에는 그 셉의 그 ERP의 주 그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었습니다. 근데 오라클이 뭐 아시겠지만 하드도 있었지만 오라클이 ERP 회사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셉은 어떻게 되면 적과에 동침되는 거예요. 가장 경쟁자인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셉이 내세운 것이 하나 데이터베이스, 사이드에스를 인수하면서 자체적인 ERP와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기존에 셉에 오라클이 들어가 있던 어떤 사이트를 셉이 강화했습니다. 자기 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게 되면 주변에 있던 모든 업무들이 다 전부 다 오라클에 되어 있던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셉은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콜을 해서 저희가 지난주 2주 정도 국내 한 두치 기업을 POC를 끝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셉은 앞으로 2년 후에 오라클 다음가는 데이터베이스 마켓시장을 가겠다는 것이 이제 셉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셉하고는 셉에 있는 그 글로벌에 소개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오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메타마인 기술은 단순히 국내만 먹는 기술이 아니에요. 아까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통할 수 있는, 세계를 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래 한글이 아무리 좋은 워드 프로세스지만 누가 그것을 전 세계로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것을 좋아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나가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것을 만드는 것이 벤처기업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 셉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싶은 꿈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사실 IT 전공을 안 하신 분들도 뭐 매년 그 뉴스나 보시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말씀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그 IT 기업들이 연초만 되면 가장 신경 쓰게 보는 그 자료가 딱 두 가지입니다. IDC하고 가트너가 제시하는 올해 전망, 10대 유망 정보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기업들은 쫓아서 사업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대체를 못하겠다. 막 여러 가지 놀라지 않는데 클라우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왜 전 세계에서 할 것인가, 왜 이것을 버티고 있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데 근간은 뭐냐면 큰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어 놓고 기업이 관리하는 모든 하드웨어나 자원들을 전부 다 그 클라우드 센터에서 빌려 쓰라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정책입니다. 근데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 통신사들, 전산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합니다. 물론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 같은 그런 기업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LG 이퍼스 같은 곳이 전산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대규모의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객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써라.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정책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했던 하드웨어를 직접 하지 말고 몇 개 버립니다. 관리만 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센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올리려면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답을 주지 않아요. 클라우드 센터 안에 회사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즉 서버가 바뀌고 서버가 이전되고 OS가 바뀌는데 저희 메타마인에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5번째 전략은 제가 욕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심장이에요, 심장. 거기 안에는 우리 회사의 기업 정보, 회계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물론 통계상으로 그렇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얘기하는데 90% 이상이 오라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정부의 모든 자료라든가 기업의 모든 자료가 다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오라클이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오라클 이지보스 비용을 24%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그래, 알았어, 다른 거 쓸 거야. 이렇게 못하죠.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DBT라든가 사이버스라든가 이런 대항마들이 나타났지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서 그냥 데이터만 갖다 부으면 됩니다. 왜냐면 같은 RDB라는 기술의 용어를 쓰겠습니다만 같은 반경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술도 유사하고요. 전 세계 마켓시어를 봐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무엇이 문제냐면 기존의 오라클을 쓰고 있는 고객의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은 제시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그냥 고객이 알아서 바꿔야 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면서 드는 비용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누가 바꾸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어떤 오라클을 쓰고 있는 오라클 기술자가 있다고 해요. 자기는 그것을 바꾸게 되면 자기 밥벌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라클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라클이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쌤 얘기도 했지만 그런데 메타마이닝은 2009년도 그 발표가 났을 때부터 IBM하고 손을 잡고 데이터베이스를 마이션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브레이크를 걸을 때 저 뒤에 저희가 제품을 보여드리거든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메타마이닝은 그렇게 글로벌 기업에 있는 서프라이어들하고도 당당하게 기술을 가지고 유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메타마이닝의 기술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공개된 자료에 오라클만 쓸 수가 없어서 any 데이터베이스를 any 데이터베이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저희는 사고 있고요. 그런 비즈니스를 가치와 파트너로 찾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 이것이 이제 메타마이닝의 핵심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인데요. 그 말씀 잠깐 드리고, IT 전공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마이닝의 기술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새롭게 나타난 기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소프트웨어 공학 기반의 기술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재공학 기술, 즉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제가 처음 이제 박태영 덕분으로 제가 접하게 됐고요. 처음에 이 기술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그때가 제가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요. 애틀이 아시죠? 전자정보통신연구소, 국책연구소죠. 거기에 소프트웨어 공학 팀이 있었습니다. 팀에서 뭐를 했었냐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하는 방법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주로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업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야, 자꾸 새로운 것만 만들게 하지 말고 그럼 기존 거를 다 버리라는 얘기냐.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좀 방법을 만들어달라 해서 그때 애티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방문을 만들었어요. 방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 완벽한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발표하고 나서 소프트웨어 공학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박사님께서 지금 서울도 그렇지만 지금 뭐 컴퓨터 공학 쪽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국책연구소에서 그 팀을 없애버렸는데 누가 그걸 전문하겠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기술은 외국에는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일본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은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도 많지만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서 바꾸고자 할 때는 그냥처럼 싹 버리고 그냥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그래서 일본이라는 기업은 똑같은 분량의 프로젝트도 우리나라는 10개월 만에 할 프로젝트를 그 2배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고쳐나가고. 그것이 이제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메타마이닝 기술은 어떤 거냐면 크게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있는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컴퓨터 쪽이니까 잘 모르시니까 혹시 여기 그 크롬이라는 그 웹브라우저를 많이 쓰시죠? 특히 이제 외국 사이트를 검색할 때.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동 번역이 되거든요. 즉 인간의 언어를 영어를 한글로 바꾸고 한글을 영어로 바꾸고 이런 기술은 이제 아무래도 구글 번역기도 한데 제가 처음에 이거 즉 프로그램 랭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처음에 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그 작은 벤처기업인 메타맨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IT 기업에서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구글 번역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구글 번역기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그래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첫 번째 저희가 첫 번째 핵심 기술은 현재 있는 고객의 프로그램 정확히 분해를 해서 궁극적인 것과 그 안에 있는 의미적인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저희가 가지고 첫 번째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에 한 50여 종의 그 프로그램 랭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는 50개까지는 아니고요. 43개까지를 해봤습니다. 43개의 프로그램 언어를 분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첫 번째 기술을 가지고. 두 번째 기술은 그것을 바꿔내지 않습니까? 바꿔내는데 저희가 지금 솔루션에 경쟁사가 있습니다. 나스닥까지 올라간 회사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비주얼 베이직을 바꾸는 그 툴 하나만 가지고 25,000불로 그냥 막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만큼 널리 이제 있는 기술인데 그 회사하고 저희 거하고 국내에서도 BMT를 해보고 일본에서도 BMT를 해봤지만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단순히 기존에 있던 랭귀지를 2D 랭귀지로 번역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더 인해스먼트 시켜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기술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컨버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BMT하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본이나 중국 가서 저희 제품을 시연할 때 오면 굉장히 심플해요. 메뉴가. 고객이 있는 자원을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전환 딱 메뉴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한 25년 정도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죠. 그것을 저희는 과감히 오픈화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파트너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좀 박수 좀 받으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잃어버린 뭐 10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다운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베가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좀 나쁜 좀 기억을 안 줬지만 아베노미스가 딱 들어오면서 경제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림픽 특수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지금 일본에서 1위 하는 기업이 이제 히다치가 창립 이후에 유례없는 이익을 납니다. 그만큼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제가 왜 일본을 주목하고 있냐면 메타마에 가지고 있는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 즉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이 일본에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 경제가 침체되면서 바꾸지 못한 그리고 국민성 때문에 바꾸지 못한 것들을 이제 서서히 바꾸고자 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이제 락천이라고 했죠. 이게 라쿠텐이라는 회사입니다. 라쿠텐 혹시 아시나요? IT 가신 분들은 이제 많이 좀 접해서 듣는데 특히 이제 그 야구 좋아하시는 이대호, 이승엽, 일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쿠텐 구단이 있습니다. 인터넷 쪽에 뱅킹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그런 구단이에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IBM 기계 중에 이제 A400이라는 기종이 있어요. 굉장히 좀 좋은 기종이라고 해요. 고장도 안 나고 그래서 거기 다 좋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그 소프트웨어가 RPG라는 언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RPG라는 언어가 유지보수해야 되니까 RPG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을 고치려면 비싼 값을 주고 개발자가 사서 해야 됩니다. 자, 기업에서는 큰 낭비죠. 리스크기도 하고 유지보수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 5월 달에 그 일본의 법인 하나 만들고 일본 히다치 제작소로 일합니다. 히다치 제작소. 그 밑에 있는 계열회사는 히다치 솔루션 그리고 그 협력업체인 시스템즈 이 세 개 회사가 여기에 제안을 하는데 저희 거를 가지고 같이 제안을 하자. 수없이 많은 미팅을 했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검증도 했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소스 직접 집어넣어서 막 나온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더라고요. 아 그래 좋아. 잠깐 제안을 하자. 그 사람들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생각 모르는 한국 기업에 와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라쿠텐 은행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쿠텐 은행에서는 좋다. 그래서 세 개의 회사를 BMT를 붙이더라고요. 작년 12월였습니다. 12월 붙이는데 첫 번째 회사는 노무라 증권 안에 있는 노무라 연구소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라쿠텐에 있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주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보이시나요? 파란색으로 우주가 제이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사한 저희 같은 툴을 가지고 있는 마이션 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였어요. 물론 그 업체는 제가 2006년도에 일본 갔을 때 한번 저희하고 경합을 붙었던 그런 곳이 한국 세 군데가 이제 경합이 붙었어요. 근데 자랑스럽게 메타마이닝 한국 기술이 전환율 93% 이겼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쿠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A400이 지금 8,000개 사이트가 일본에 있습니다. 히다치 제작소에서는 이것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이걸 성공을 하면 제2, 제3의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저희는 메타마이닝 기술이 뭐 이렇게 좋고 그래서 메타마이닝 이렇게 지칭을 해서 더 많이 벌겠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하면 저희가 밸리언포스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메타마이닝은 이 솔루션, 이 제품에 그냥 딱 포커싱해서 개발을 하고 열심히 성능을 높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실제 나가서 같이 일할 회사가 필요해요. 인력도 필요하고요. 마케팅도 필요하고요. 파트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라쿠텐뿐만 아니라 국내에 지금 많은 비즈니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카드 회사 이런 데서 데이터에 암호화를 해야 하니까 급하게 7월달까지 완료를 해야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주보수하고 바꿔 죽겠는데 저희 툴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국방부에서 지금 메가센터 해가지고 막 대규모로 지금 서버를 모으고 있는데 그걸 누가 파악을 합니까? 그걸 누가 바꾸겠어요? 메타에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에 저희는 소프트웨어 이 엔지니어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과 제 방법론을 가르쳐드려서 그분들도 같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생태계이고요. 협업입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쭉 보는 영상을 보니까 투자 쪽으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제품을 가지고 한번 마케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제품을 가지고 해외나 이런 진출을 하게 되면 메타마이닝 기술은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빠르고 안전하고 비용을 절감해서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옮겨주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우리 걸 집어넣으면 시대에 갈 수 있겠다 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마이닝은 지금 역공학이야. 즉 기존 소스로부터 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순공학을 개발할 때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공학 쪽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럼 같이 묶어서 가면 우리가 예전에는 요만큼만 하는 것을 그걸 합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리고 메타마이닝은 지금까지 소스만 만들어주고 테스팅을 사람이 했는데 우리 회사는 지금 테스팅을 자동화할 수 있다. 그 성능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같이 합치자. 하면은 저희 거 하는 거에다가 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걸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메타마이닝이
뭐 용감하게 무식하니까 막 앞으로 치고 나갈 테니까 옆에 많이 붙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공유하면서 친해질 수 있고 그러면 큰만한 대박을 한번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제 썼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이었긴 하지만 제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대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